코카콜라 같은 훌륭한 기업, 시즈캔디 같은 훌륭한 기업이 발견됐을 때 이제 거기다가 크게 베팅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훌륭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계속 발전하는 거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좀 가격이 싸다고 이상한 회사를 사가지고 계속 고생한다는 걸 이제 그때 굉장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찰리 먼거도 오마하의 현인이에요. 두 분이 고향이 같은 거죠. 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어렸을 출생이고. 때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마하가 그래서 인구가 몇 명 되나 찾아보니까 한 45만 명밖에 안 된대요. 네. 우리나라로 따져도 사실 도시라고 하기도 사실은 조금 모한 얘기죠.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 그곳에서 이제 동향이 이제 평생 친구가 되는 거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찰리 먼거는 워런 버핏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의 투자도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과 후로 좀 나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 벅셔 해서웨이라는 제국을 워런 버핏이 이제 구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찰리 먼거라고 버핏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에는 워런 버핏이 어떤 투자를 했었냐 하면 아까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어떤 식의 투자를 제안을 했냐면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치보다 싼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인데, 그래서 이제 내재 가치보다 싼 기업을 찾아서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이제 팔고 또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싼 기업을 찾아서 투자했다가 또 주가가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워런 버핏은 담배꽁초 투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는 듯한 투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담배꽁초가 축축하고 못생겼지만 그래도 공짜로 한 모금을 충분히 빨 수 있는 이런 그 투자다. 시절, 그 시절, 뭐 한 60년, 70년 전 표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모금 딱 빨고 나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더라. 다른 꽁초를 또 열심히 주어야 되더라.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담배꽁초 투자가 나쁘다고 워런 버핏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워런 버핏의 그 지금까지 투자 성과를 보면 이 담배꽁초 투자 시절이 워런 버핏의 전성기였었거든요. 워런 버핏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사실은 담배꽁초 투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그 찰리 먼거의 집중 투자보다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워런 버핏의 담배꽁초 투자를 저도 즐겨 하고 있는 편인데, 박성진 대표님도 이현 투자자문도 그래서 워런 버핏조차도 하여튼 이제 담배꽁초 시절이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워런 버핏이 직접 한 얘기인데 이 담배꽁초 투자의 한계가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이게 잘 작동을 하는데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 담배꽁초 투자가 한계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이 커지면서. 그래서 이제 자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몇천억, 뭐 이렇게 커지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꽁초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찰리 먼거가 워런 버핏한테 이제 그런 그 꽁초를 줍지 말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워런 버핏이 이제 계속 듣다가도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진 않았었는데, 그 조언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했던 계기가 언제냐 하면 1972년에 그 시즈캔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 시즈캔디를 인수하면서부터 워런 버핏이 이제 담배꽁초 투자에서 훌륭한 기업을 찾는 투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 시즈캔디를 인수했던 상황을 보면 그 인수하던 그 직전에 시즈캔디가 세전이익이 한 400만 달러 정도 나왔던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자산이 한 8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시즈캔디 대주주가 요거를 3천만 달러에 워런 버핏한테 이제 팔려고 이제 제안을 했나 봐요.
근데 그 3천만 달러면 순자산 800만 달러에 비하면 PBR이 한 3배 이상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2,500만 달러 내가 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신히 이제 이렇게 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보를 해가지고 2,500만 달러에 샀는데 이제 이 시즈캔디가 계속해서 대박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 단돈 뭐 몇백만 달러의 차이 때문에 하마터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 회사를 내가 인수를 못할 뻔했다. 하마터면 몇 틱 차이 때문에 인수를 못할 뻔했다. 네. 근데 이제 고 시즈캔디를 인수하라고 계속 조언을 하고 부추겼던 사람이 찰리 먼거거든요. 네, 그 가격 몇 푼 아끼려 하지 말고, 네, 아끼려 하지 말고 제값 주고 사라. 네, 좋은 기업은 제값에 사더라도 충분히 가치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찰리 먼거였었고. 시즈캔디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주주총회 할 때 이 막대사탕 항상 드시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홍보하려고. 네,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 뭐 고속터미널 쪽에 시즈캔디 매장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야. 해서 진짜 그 찰리 먼거가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까지도 변화시키 그런 도움을 준 조력자이고. 네. 찰리 먼거는 이런 주식을 좋아했다.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랑 연장선상인데 찰리 먼거는 사실 그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찰리 먼거가 아까 이제 변호사 생활도 하고 그 주택 개발업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병행을 했던 게 이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함께 했었어요.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의 지인이 호스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트랜스포머 엔지니어스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 하면 이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무기에 고가의 변압기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나름 굉장히 첨단 산업에 속했었던 기업인데요. 무기에 들어가는 변압기.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돈을 벌다가 나중에 그 한국 전쟁인가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서 하여튼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찰리 먼거가 깨달은 게 그 하이테크 기업에는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고 좀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 기업을 새로 올바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하고요. 어떤 시류를 타는 산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먼거 자신이 또 근무를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라고 농기구 제작 업체의 대리점 책임자로 또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이 회사 역시 끊임없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해야 되고 그래서 돈 번 다음에 또 이제 불경기가 나면 재고가 쌓이고 그걸 이제 간신히 어떻게 털어내면 또 다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을 옆에서 이제 대리점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그런 제조업 참 우리나라에 많은데 겪어가지고요. 이런 비즈니스는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또 이분이 본 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는 회사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또 한편으로 지켜봤거든요. 언론사, 신문사. 그래서 훌륭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계속 발전하는 거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좀 가격이 싸다고 이상한 회사를 사가지고 사게 되면 계속 고생한다는 걸 이제 그때 굉장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거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깨달음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버핏한테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본인 자신도 이런 훌륭한 기업을 찾는 데 굉장히 매진을 했던 그런 투자자고요. 근데 이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집중 투자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훌륭한 기업은 많이 없거든요.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세계에 그냥 코카콜라 하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많이 없는 거죠. 애플도 하나만 있는 애플도 하나만 있고 아마존 이렇게 코카콜라, 애플, 아마존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정말 드물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업이지. 그렇죠. 막 주위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막 한 달에 뭐 한두 개씩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핏이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업을 찾는 게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버핏이 이제 그 담배꽁초 투자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게 계속해서 꽁초를 피고 버리고 또 꽁초를 줍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훌륭한 기업을 사면 훌륭한 기업이 스스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니까 계속해서 새로 주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맘 편히 쭉 가도 돼요. 네, 훌륭한 기업을 찾는 투자가 결국은 집중 투자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의 장기 투자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투자를 찰리 먼거는 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명언을 찰리 먼거가 하신 말씀이죠.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좋다. 맞습니다. 표현. 그렇게 해서 훌륭한 기업을 찾게 되면 집중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도 상위 4개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는. 애플이 한 40% 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쉐보론, 뭐 코카콜라 이런 순서로 쭉 가죠. 진짜 그 미국에서 완전히 그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글로벌 지배력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 훌륭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위대한 경영자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위대한 경영자보다 훌륭한 기업, 그 비즈니스 모델,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 한다. 왜냐하면 조만간 바보가 경영을 하게 될 테니까.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버핏이나 먼거가 내가 뭐 철없던 시절에 한 뭐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버핏하고 먼거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거의 한 6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그 투자를 하고 또 여러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은 이제 과거에 했던 말이 이제 반드시 맞다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자의 자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냥 회사에 아예 관여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완전 경영자 믿어버리죠. 그렇죠. 믿고 맡겨버리죠.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지. 그냥 그 사업 모델이 좋다고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수하고 나서 아예 그냥 내가 인수하기 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즈캔디도 마찬가지고 네브라스카 퍼니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경영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죠. 분이 이제 먼거랑 버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 투자자문에서는 이대호 편집장을 보고 와이스트릿을 인수할 수 있다 없다. 경쟁 우위, 경쟁적 파괴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자라는 표현, 모해,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성을 둘러싼 넓은 강, 적군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경쟁 기업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먼거가 처음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뭐 먼거가 얘기했는지 버핏이 얘기했는지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들 정도로 거의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튼튼한 해자를 갖고 있어서 남들이 이제 쉽게 진입할 수 없고 그 경쟁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 이제 결국 훌륭한 기업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기업이 되려면 결국은 튼튼한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찰리 먼거가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그렇죠. 페리뮤추얼 얘기가 그 얘기. 페리뮤추얼. 이거 좀 어려워요. 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페리뮤추얼이라는 게 이제 이게 불어인가? 페리뮤추얼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뮤추얼 베팅이라고 하거든요. 상호 서로 간에 베팅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상호 간에 베팅. 서로 베팅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그 경마에서 경마의 베팅이 페리뮤추얼 베팅이라고 하는데, 경마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1등을 맞추는지 아니면 1, 2, 3등을 맞추는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1등 말을 맞춘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이 1등이 될지에 대해서 베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베팅 금액 중에서 일부는 이제 경마장이 떼가고 그 나머지 금액들을 1등 말을 맞춘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제 배당. 네, 그죠? 예,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페리뮤추얼 베팅인데요. 그러니까 페리뮤추얼이라는 거 이제 배당이라는 개념을 놓고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베팅하는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제 베팅을 하고 나서 그 베팅 이제 맞춘 사람한테 그 베팅을 이제 이렇게 몰아주는, 그쵸. 나눠 가지는 요게 이제 페리뮤추얼 베팅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페리뮤추얼 베팅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페리뮤추얼 베팅에서 내가 돈을 따려면 남들도 다 1등 할 거라고 생각하는 말에다가 베팅을 해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배당률이 뭐 1점 몇 배밖에 안 되고 막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1등 하는 말을 맞추더라도 뭐 내가 1,000원 걸었는데 뭐 1,050원 받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등 하는 말을 맞춰도 뭐 별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그 페리뮤추얼 베팅에서 이제 내가 큰 돈을 벌려면 남들은 다 A라는 말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B라는 말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B라는 말이 1등 할 때 내가 크게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멍거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이 페리뮤추얼 베팅에서 큰 돈을 벌려면 결국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의 효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그 투자라는 거는 결국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을 찾는 게 투자다. 근데 이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을 찾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드물게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어지는데요. 찰리 멍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을 번 사람은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 네, 그들은 주식시장이나 경마를 유심히 관찰하지만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발견됐을 때 크게 베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해서 이렇게 찰리 멍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훌륭한 기업, 코카콜라 같은 훌륭한 기업, 시즈캔디 같은 훌륭한 기업이 발견됐을 때 이제 거기다가 크게 베팅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베팅할수록 자주 틀릴 수밖에 없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되는데 속된 말로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게 시장을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관찰하고 맞습니다. 찾고 주시하고 있는 그 과정. 그러다 기회가 왔을 때 베팅을 해야 되고 근데 찰리 멍거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확률은 50%인데 기대 수익은 3배인 것. 나는 그런 걸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췄을 때 얼마나 크게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박성진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틀렸어도 적게 잃고 맞히면 대박인 것. 그거를 이제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뭐 참고로 이제 제가 찰리 멍거를 소개시켜 드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찰리 멍거의 대부분의 조언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저 자신은 찰리 멍거와 같은 그런 집중 투자의 능력이 없어서 저 자신은 하여튼 찰리 멍거처럼 아직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자신은 벤자민 그레엄 쪽에 아직 여전히 가깝고 여전히 꽁초를 줍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워렌 버핏이나 찰리 멍거를 쫓아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 투자. 그래서 워렌 버핏도 벤자민 그레엄의 꽁초 투자를 20년 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즈캔디라는 투자를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 거지 처음부터 시즈캔디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물 깃고 마당 쓸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수의 무공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투자 경력이 오래되다 보면 찰리 멍거나 워렌 버핏 같은 이제 통찰이 생겨서 이런 집중 투자를 하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이 점점 생길 텐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좀 꽁초 투자도 많이 해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조언 해주신 겁니다.